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김생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생소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분입니다. 한데 불가사의한 것은 그런 명필의 친필 작품, 진적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떤 연구자가 김생의 진적을 6권이나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생이라는 분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가 어디서 봤던가. 예.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맞습니다. 예, 명필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최고의 명필이라고 하면 글이라고 하는 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써야 글씨죠, 그분이 예. 정말 명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분의 진필 작품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네, 진필, 현존하는 진필을 진적이라고 하는데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김생의 글씨를 3180자를 집자해가지고 새긴 비석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봉화에 있는 태자사 난공대사 탑비인데 보물 제 1877호입니다. 근데 이게 집자라고 하는 네. 거는 그냥 그분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게 아니라 네. 글자를 한 글자씩 모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생이 옛날에 썼던 것으로 전해지는 그런 문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 한 글자씩 이렇게 필요한 글자를 따서 여기저기 찾아갖고 이제 그거를 모아서 새긴 비석인데 난공대사 탑비는 남할 여초의 고승인 난공대사 행적을 기록해서 고려 때 세운 비석인데 네. 당시에 김생의 필적으로 전해진 문헌에서 3000여 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그럼 글자 한 글자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겠어요. 그 나중에 설명을 보면. 드리겠지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자체가. 예. 정말 대단한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예. 그런 일일 텐데 예. 김생의 글씨가 과연 어느 정도로 잘 쓴 것이기에 네. 이렇게 전설적인 명필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네. 되게 대표적인 일화인데요. 고려 때 김생의 사생팬을 자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해가 홍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송나라 관리들한테 김생의 작품을 진적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야, 왕이지의 글씨를 여기서 보게 되네. 아니 대체 왕이지 글씨를 어떻게 고려해서 이렇게 구했어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홍관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다 이거 진짜 김생의 작품이다라고 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에이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지가 아니면 이런 천하에 이런 글씨는 못 쓴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국 최고의 명필하고 네. 비견될 만큼의 네. 대단한 분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천재문인이라고 하는 이규보는 뭐라고 했냐면 김생의 글씨는 신품 제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김생의 필법은 기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왕이지 시대의 사람들, 서예가들조차도 까치발을 하고서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다, 바라볼 수 없었다. 그 정도다라고 했고, 그래서 김생이 집자비로 전해졌던 난공대사비 탁본은 중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인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태자사비를 난공대사비를 이렇게 이제 영천으로 옮겼는데 네. 그 영천이 조선시대 핫플레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도 앞다퉈서 이제 방문을 하고 소문을 들은 중국 문인들도 탁본을 막 이렇게 떠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서 꼭 봐야 꼭 할? 이제 보고 탁본도 이렇게 떠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이런 거죠. 근데 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왜 진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여쭤보면서도 조금 그런 게 네. 이 서기 700년대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1300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안 남아있는 게 어쩌면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네. 예전에 이제 금성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글자를 네. 새겨놓는 거. 주로 옛날에 지금 남아있는 글자라고 하는 게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남아있는 게 희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6권을 찾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몰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찾아냈다는 분은 사실은 평소에도 발품을 굉장히 팔아 답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문화유산을 몇 건 제법 찾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이제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찾은 진적이 어떤 겁니까? 찾았다는 진적이죠. 확실하게 이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검증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북 김천에서 해발 960m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비석이 있는데 네. 그 비석을 쫙 보니까 거기 희미한 글씨가 있더라라는 거를 제보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올 5월에 가서 이게 탁본도 뜨고 전문가랑 같이 가서 탁본을 떠보니까 한 200여 자의 글씨가 보였는데 그중에 김생이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김생서라는 명문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원화 3년 이것이 서기 8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헌종의 연호인데 서기 808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연호 명문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서기 700년대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808년이라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장수를 얼마나 길게 사셨길래 808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난제를 좀 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삼국사기를 보면 김생 열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김생이 태어난 해가 711년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김생이 808년에 수도원 비석을 썼다? 그건 그 의미는 뭐냐면 무려 97세의 비석을 썼다는 거잖아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장수를 하셨으면 아니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네. 그 정도 연세에 그런 이렇게 힘 있는 글씨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뭔가 잘못 읽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연구자는 아마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삼국사기 열전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에 69명이 나오는데요. 출생 연도가 기록된 예는 김생하고 김유신밖에 없는데 김유신은 상중하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분이니까 취지도회를 하면 네. 김생 한 분뿐이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상한 건 뭐냐면 태종무예랑이나 문무왕 같은 국왕도 탄생 연도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석을 보고서 우리가 그 비석에 나오는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네. 왜 유독 그 출생이 한미했다는 김생의 탄생 연도만 기록됐을까라는 의문이 새삼스럽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게 이분의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김생의 탄생 연도를 적은 것도 조차도 이제 이례적인데 뭔가 네. 잘못된 원전을 토대로 쓴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이제 야사가 있고 정사가 있는데 네. 삼국사기는 정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사에 남은 기록을 뒤집기가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분의 네.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설의 명필이라는 김생의 진적이 통일신라 시대에 새겨진 그 어떤 비석에도 없다는 것. 이거는 좀 이상한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김생이 711년에 태어났다는 그 삼국사의 기록 때문에 이런 선입견 때문에 여태까지도 찾을 생각도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면 김생이 80이 넘도록 붓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단서를 보면 김생의 진짜 탄생 연도가 한 740년 정도 되고 80이 넘도록 붓을 잡았다라고 하면 820년까지는 그래도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김생의 진적이 네. 그 진적을 새긴 비석 네. 이게 그동안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연구가 본인으로서는 이제 어떤 선입견을 깬 거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틀을 선입견을 깨니까 그러고서 영남 지역에 산재된 여러 비석에서 보니까 김생의 진적인 듯한 비석들이 보였다. 왜냐하면 김생서라는 그런 글씨하고 네. 원화 3년 808년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이제 보니까 보이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록에 근거해서 네. 김생의 글씨를 찾다 보니까 그 연도도 다르고 하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썼을 거야라고 네. 그런 생각하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생각의 틀을 깨버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게 보였다라는 거죠. 새삼스럽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6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그 6건이라는 게 어떤 글씨들입니까? 그러니까 경주에 무장사비가 있고요. 2차전 순교비 우리가 잘 아는. 그다음에 이제 네. 김천의 가랑사 석탁기,
무슨 산청의 신행선사비, 뭐 창녕의 탁금당 치성문 기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가장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경주 무장사 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비석은 조선의 금속학자인 추사 김정희, 홍양호 이런 분들로서부터 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중국 스승의 옹방강, 그다음에 일본 학자 가스라기 스에지, 그다음에 멀리는 아까 얘기했던 전설의 중국 왕이지. 명필 왕이지까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260년 동안이나 이렇게 설왕설래했던 비석입니다. 그럼 언제 발견됐습니까? 이 비석은? 이게 1760년에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경주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이죠. 네. 부임한 홍양호라는 사람이 어떤 노인으로부터 이게 김생희 비석이 무장사 터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흥미롭게 찾아가 갖고 이제 수풀을 뒤져갖고 찾아냈는데요. 그 후에 60년 정도 지난 1817년에 이번에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직접 가서 다시 또 하나의 비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비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추사는 이 비석을 찾고 너무 놀라고 기뻐해서 울부짖었다라는 내용의 소감문을 그 발견한 비석 옆면에 이렇게 새겨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다가 다 기록을 또 새겨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유물훼손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요즘이라 그러면 명백한 불법이고 쇠고랑 찰 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새긴 분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추사가 그렇게 새겨놨다 그러면 그거는 추사잖아요. 무죄예요. 무죄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쇠고랑 그렇죠. 그런 거였겠죠. 그리고 추사 글씨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홍양호나 김정희 선생 같은 분들은 이 비석을 누가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비석 첫머리를 이렇게 보면 대남아 김육진 봉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양호 선생이나 김정희 선생이나 모두 이 비석은 김생의 글씨는 아니지만 왕이지의 글씨를 빼닮은 신라의 대남아 김육진이라는 명필이 쓴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 김육진이라는 분은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809년에 그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필이신 분이 이거는 김생 글씨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통설이 사실은 김육진설일 수가 있잖아요. 뭐 김정희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니다. 통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설 왕이지의 글씨를 아까 얘기했던 집자 이런저런 문헌에서 찾아 새긴 이른바 왕이지 집잡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통설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의미를? 이게 왜 그러냐? 당대 청나라의 저명한 금석학자이고 서예관 옹방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옹방강이 추사 선생으로부터 탁본을 받아보고 이 비문은 이게 왕이지의 글씨를 모아서 새긴 왕이지 집잡이야라고 단정을 했는데 옹방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정말 존경에 맞지 않았던 중국인 스승이거든요. 그리고 조선 학계에서 엄청난 또 영향력을 끼친 당대 대학자인데 그 당대 대학자가 왕이지 집잡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누구도 뭐 제대로 반박을 못했죠. 근데 추사 김정희는 김육진의 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추사라는 분이 사실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그분은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금강한 홍리수처럼 감상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찰을 수호하는 금강 역사의 무서운 눈처럼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의 아주 혹독한 손끝처럼 혹독하게 감상을 한다 그래서 금강안 홍리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추사의 인정사정 없는 그런 감상평 때문에 정말 눈물 지은 너무 아파가지고 욕먹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눈물 대가인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형편없는 글씨야 이러면은 그냥 뭐 끝나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런 추사였으니까 중국인 스승 옹방강을 아무리 존경했지만 무장사 비문은 그냥 왕이지 집잡이는 아니고 김육진의 작품이야라고 주장을 한 건데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직격탄을 날렸겠죠. 그렇겠죠. 이제 스승이니까 좀 애들러서 이제 김육진 설을 애들러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 추사의 그 의견이 통설로 이제 자리 잡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옹방강의 주장이 이제 견해가 통설로 자리 잡았는데 계속 그렇게 돼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영향력이 컸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금석학자가 가스라기 스에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옹방강의 견해를 별다른 근거 제시도 없이 받아들여서 왕이지 집잡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홍양호, 김정희 같은 조선의 금서학자 주장과 달리 이 무장사비가 왕이지의 글씨를 집자한 비석으로 이제 간주하게 된 거죠. 아유, 복잡하네요. 네. 지금 왔다 갔다 이제 스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렇게 네. 해서 그냥 옹방강의 견해가 네.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됐고 또 일본의 네. 어떤 그 명필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보탰고 네. 근데 추사의 의견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예.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추사 선생의 아니라는데 김육진이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석을 보면은 비문을 보면은 이게 너무도 잘 쓴 글씨예요. 그 추사는 이 비문을 보고서 이거는 정말 그 안목이 달처럼 밝고 칸에 맞춰 쓴 솜씨가 정밀하고 필액의 구성이 치밀하고 빈틈없다라고 극찬을 했고 네. 중국 학계도 왕이지체의 재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다퉈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탁본을 얻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학계 입장에서 옹방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잘 쓴 글씨가 신라인의 작품일 리가 없다라는 어떤 중국인의 우월의식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예. 될 듯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은 왕이지 정도나 네. 우리 중국의 그 명필밖에 없어. 그렇죠. 어디 아까도 감히. 얘기했지만 홍관이 갔더니 이건 왕이지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191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세 번째 조각이 발견됐어요. 거기 보면 앞쪽인데 역시 황룡이라는 명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나 연구는 진척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인데 조선 문화의 예속성과 종속성을 강조하려 했던 일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 너희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쓸 리가 없다. 그냥 왕이지 글씨로 여기저기 모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예. 그걸 또 우리 학계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입장으로서 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홍양호, 김정희 선생의 애처견해, 김육진 설이 이제 재등장을 하게 되고 1914년에 발견된 세 번째 조각에서 보인 황룡 명문 그걸 착안해 갖고 이제 이거는 황룡사 스님이 쓴 것이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무장사 비문 글씨를 보면 이건 집자가 아니라는 거가 이제 보통 보면 나옵니다. 네. 직접 쓴 글씨다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왕이지의 글씨라도 이것저것에서 글자를 모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글자의 굵기라든가 그렇죠. 크게 다를 같을 수밖에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색하고 조화롭지 않잖아요. 예. 부조화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관되게 직접 쓴 글씨라 그러면 비슷하겠죠. 고르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도 이게 집잡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지의 글자를 집자한 비석이 중국에 좀 있는데요. 그 비문을 보면 어색해요. 들쭉날쭉하고. 네. 그런데 무장사 비문은 그렇게 고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집자비를 보면은 마땅한 글자를 찾지 못하면 여기저기에서 일부 변이나 획을 따서 같이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글씨가 굉장히 크고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무장사비 경우는 보면 글자가 448자 정도 되는데 그중 24%가 107자가 왕이지의 진필이나 집자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글씨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자들을 어떻게 집자한단 말이냐라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장사 비문을 보면 칸이 가로 세로 한 3.2cm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칸입니다. 3.2cm밖에 안 되게 돼요?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그 필치가 날카롭고 살아 숨쉬는 듯한 글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집자를 해갖고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일관되게 직접 글씨를 쓴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왕이지가 쓰거나 뭐 이런 글자는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러면은 김육진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연구자 박홍국 관장이라는 분이 김생서라는 글씨를 찾아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명필의 글씨인데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것.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 그리고 황룡사 스님설도 있는데 사실 김생이 스님을 자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생의 글씨를 판각한 서첩이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덕사 김생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덕사의
스님인 김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덕사의 스님을 자처했다라는 거죠. 김생이. 네.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황룡사 스님이라는 거는 곧 김생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김생이든 김육진이든 뭐 황룡사 뭐 이 스님이든 네. 이렇게 이제 광고하게 260년 동안 굳어진 왕이지 집자설 이것이 이제 도마에 올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가 활발히 돼 갖고 이제 정설로 자리 잡느냐 안 잡느냐는 또 학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뭐 이분 저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군요. 앞으로 이제 계속 토론이 돼야 됩니다. 논쟁도 되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의식을 던지는 차원에서 선입견을 깬 거 이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